오늘 코스피의 상승폭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안정감도 좀 느껴지는 흐름인데요. 매수 주체가 어제는 국내 기관, 오늘은 외국인으로 바뀌면서 질적으로 시장의 흐름도 어제와 오늘은 조금 다른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된 점도 유가 급등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미국 6월 자동차 판매 호조입니다. 미국의 6월 자동차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점유율도 5월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화학 철강주 반등 지속입니다. 낙폭과 대주인 화학주와 철강주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인가요? 이학년 의원께서 6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상치보다도 좀 좋게 나온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 점유율 5월보다 6월 달에 일단 상승했다는 점, 그래서 계속 선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어느 정도 예측됐던 대로입니다.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은 12% 정도, 그리고 좋게 보는 쪽도 한 16에서 많게는 17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뚜껑이 열려보니까 결국은 22%의 성장을 했습니다. 연율로 기준을 보면 지난달에는 한 1,380만 대에서 90만 대 수준이었고요. 이번 달은 한 1,410만 대 시장으로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현대기아차일 텐데요. 현대차랑 기아차가 각각 8%와 1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유율은 8.96%, 지난달보다 소폭 늘어나는 분위기였고요. 역시 지난달에도 마찬가지 2개월 연속해서 가장 많이 증가율을 보인 곳은 워낙 작년에 팔 자동차가 없었던 도요타와 혼다가 각각 60%와 49%가 넘는 증가율을 보여주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폭스바겐이라는 메이커가 발군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디젤 쪽에서의 청정형 디젤에 대한 노하우가 워낙 세고요. 어떤 중소형차 쪽에 대한 마켓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32%. 작년에는 정말 현대기아차랑 더불어서 계속해서 1, 2위를 성장률 1, 2위를 갖고 있는데요. 요즘도 보면 폭스바겐의 어떤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당연히 관심을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티그룹이라든가요. 그리고 이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서는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는 50만 대 정도 줄였고요. 내년도의 전망치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80만 대에서 100만 대까지 줄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경제에 대한 둔화되는 우려 때문에 좀 내렸는데요. 오늘 일단 발표가 나면서 S&P 같은 것은 발빠르게 올해 하반기까지 시장은 아주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시장에서도 갑론을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휘발유 가격이 안정돼 있고요. 저금리주의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의 모든 자동차가 11살이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표현이죠. 자동차 갖고 고령화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평균적으로 지금 자동차를 바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 교체한 사람을 해봤더니 8.6년 만에 자동차를 바꿨고요. 마일리지로 이제 우리 킬로미터 아니라 마일리지라서 약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8만 7천 마일 정도를 쓰고 나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킬로를 보면 11만 원 킬로 정도 됐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많이 바꿨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자동차들도 많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올해 하반기 내년에 계속 좋을 거란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갖고 있는 편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차건, 기아차건 제가 봤을 때는 주식 내 비중에서 30%를 갖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물론 PR이 약간 높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좀 성장형 주식을 갖고 원하신다면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매력적인 주식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반기 자동차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6월까지는 자동차 시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됐고 그 와중에서도 현대기아차 선전하고 있다는 점, 이 점만큼은 분명히 긍정적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철강주, 화학주, 예전에는 한번 반등했다 쉬고 반등했다 쉬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기관들도 철강이라든지 화학주 꾸준하게 하루 이틀 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좀 주식을 사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 업종 차트를 보면은 또 일봉 차트상 전고점에 철강 업종이라든지 화학 업종이라든지 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데요. 철강주, 화학주, 이성호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어저께 특히 화학주하고 철강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업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대비 비중을 좀 기관들이 줄여놨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업황이 좋았던 삼성전자라든가 자동차 같은 것들은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좀 높은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화학주들이 올라오면서 이 비중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좀 자동차를 팔고 그 돈으로 화학주들을 사는 모습이 좀 어저께 순간적인 어떤 쏠림 현상을 극대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바대로 화학주하고 철강주는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분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특히 화학주가 좀 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런 시황산업, 장치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경기에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경기는 돌지 않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수급 조절에 의해서 경기보다 먼저 터닝하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거든요. 일단 3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3분기 시작한 지 지금 며칠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숫자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겠지만 결국 숫자가 확인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2분기, 1분기 실적 악화로 급락한 측면을 감안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좀 저점을 높여가는 상향 트렌드를 하겠지만 그 각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완만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거고, 당분간 반등과 하락이 좀 반복이 되면서 좀 저점, 고점 높기는 하지만은 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좀 쌀 때 공략을 해서, 아직 숫자로 나온 게 없으니까 쌀 때 좀 공략을 해서 수익률을 거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강이나 화학 3분기 턴어라운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 이런 공감대도 좀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환율 5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1130원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130원대. 사실 5월부터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흐름을 보면은 1140원 정도가 저항선이고 거기 부닥치면 내려오고 좀 이런 양상이었는데요. 어쨌든 그 수준까지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환율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매매에도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께서 환율 관련된 내용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1차적인 변수를 갖고 있는 것은 유로존의 위기 혹은 진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을 고비로 해서 지금 순간적으로는 여하튼 유로화가 좀 안정돼 있죠. 1.26달러까지 바로 회복했다가 1.7달러에 근접했다가요. 물론 다시 1.6달러 조금 하회된 채 지금 이 시간 현재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환시장에서, 특히 유로 시장에서의 유로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 3차 양적 완화의 가능성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 달러가 좀 강세가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 등이 좀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면, 그리고 며칠째 원화가 다시 되돌리면서요, 5월 수준까지 원화가 좀 안정되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은 어찌되었건 우리가 필요한 건 결과죠. 달러가 좀 약해지고요.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해지는 것은 외국인이 가장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어제 오늘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나마 사는 날보다 사는 날이 많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이 많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죠. 다만 근본적으로는요,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려고 지금 현재 100% 확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냉정하게 외국인의 하루하루의 방향을 체크하시면서 단기적인 대응에 참고 삼으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1130원대, 사실 뭐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은 여기서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뭐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환율이 뭐 다시 상승할 가능성, 뭐 그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환율이 안정이 선행돼야 된다는 점, 이 점은 분명히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국내 기관들, 아까 뭐 잠시 주식을 순매도로 전환도 됐었는데, 오늘 지금 다시 300억, 37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국내 기관이 8일째, 코스닥 시장에서는 12일째 주식을 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이렇게 연속으로 사고 있는 것도 좀 상당히 수급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국내 기관들이 좀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뭐 지난 29일 날 4,100억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7월 2일 날에도 110억이 유입이 되면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요. 7일 연속 순유입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들어온 돈이 한 1조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렇지만은 그 국내 기관들 1,900에 다가서면 과거에도 1,900에 가까이 갈수록 좀 이제 매수세가 주춤해지고 매도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기관의 매수세가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5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100만 주 이상 매수한 종목은 한진해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KT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밖에도 삼성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GS리테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수가 바닥에서 한 70포인트 정도 오른 데다가 기관 매수가 동반되니까 이런 주식들 안 오를 수가 없죠. 다 뭐 어느 정도는 좀 올랐고요. 이 중에서 SK하이닉스하고 KT, 삼성중공업, GS리테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같이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즉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국내 기관들, 사실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4,100억 원 들어오는 게 사실은 뭉칫돈,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온 건데, 다만 1,900 이상으로 코스피가 갔을 때 돈이 계속 들어올지, 또 국내 기관이 계속 주식을 살지, 이 부분은 다소 좀 불투명한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국내 기관들이 주식을 사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저점을 확인하고 돌아선 것도 뭐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880선 회복입니다. 전반적으로 유로존 문제, 이제는 뭐 다시 좀 물밑으로 잠긴 잠복기에 들어가야 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시 좀 주춤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모처럼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관련 큰 뉴스가 없었는데, 뉴스가 없으면 없을수록 사실은 시장에는 또 긍정적인 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영 의원께 여쭤보겠는데요. 글쎄, 앞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어떤 걸 보고 계시고, 같이 대응 전략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참고적으로 이제 내일은 그 미국 오늘 밤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이제 휴장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내일까지도 미국 시장에 큰 변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이제 목요일 날부터 해갔고요. 계속해서 ECB의 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영국 영란은행에서의 또 양적 완화, 추가적인 부양책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얘기가 되겠죠.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의 도래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도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이 들어갈 텐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3개월 만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3개월 연속으로 실적 전망 자체가 하향되는 추세라는 것.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평균이 다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독일도 지금 3개월 만에 실적의 전망이 하향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780, 70에서 막 장중에 깨졌을 때 그것이 지금 얼추 1880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저점에서 100포인트까지 회복할 때는요. 단기 낙폭 과대였던 한 3개월 동안 꾸준히 많이 빠졌던 대표적으로 화학주도 있고 철강주도 있고 건설주 이런 것들이 다들 좀 웬만큼 다 올라왔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앞서 이성호 부장도 얘기하셨지만 실적으로 2분기 실적을 뚜껑 열면 뭐 할 말들이 없고요. 오히려 실망스러운 것도 많고 오히려 뭐 어닝 쇼크 나올 것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번 실적 시즌은 좀 유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다음은 대응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870을 마디 저항선을 봤기 때문에요. 이 선은 올라가 있습니다. 70%로 주식 비중 늘리시겠고요. 다음 목표치는 1920 정도가 다음번에 좀 저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개념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900이라는 또 마디선이 있는데요. 1900까지는 앞서도 얘기됐던 그냥 단순하게 많이 빠진 것들에 순환하면서 반등하는 것이고요. 지금 올라가는 것들, 지금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실적이 다 좋아진다는 얘기뿐이죠. 앞으로 3분기에 좋아진다 뿐이지 눈으로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 1900 정도 가면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요. 만약 그것이 있다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도주가 나옵니다. 나와야지 또 역설적으로 보면 주도주가 있어야지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근접한 것은 역시 삼성전자나 현대차 외에는 지금은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유로존 문제가 주춤해진 가운데 이제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변수는 역시 기업 실적인 것 같은데요. 대체로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참 현재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면은 거의 목표치 수준까지 온 것 같은데 여기서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주도주가 출연해야 된다는 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EU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월요일 아침에 대부분의 증권사, 상당히 많은 증권사에서 썸머 랠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증권사들 데일리를 좀 읽어봤더니 박스권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이성호 부장께서 좀 박스권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사실 박스권으로 봅니다. 유로 정상이 말씀하셨는데 지난주까지는 이 EU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그 내용들이 일부 흘러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급등을 하고 글로벌 증시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거기 EU 정상회의 내용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없어졌지만은 내일이죠. 모레 ECB에서 또 금리를 일각에서는 50bp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그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 이게 이제 재정 적자 감축 그리고 개혁 프레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나라에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유로존 차원의 금융감독 시스템을 만든 이후에 이게 이제 연말에는 만들어질 텐데 그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는 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금융감독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대출이 실제로 되는 건 내년이 될 거고요. 그때까지 스페인은 과연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다음 주에 있을 또 EU,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후속 대책이 논의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핀란드하고 네덜란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요. ESM도 당초 이제 7월부터 출범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다라는 신청을 재판을 내면서 출범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순탄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난 주말에 발표된 각국의 제조업 지수들 다 여전히 제조업이 경기들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제속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증시를 억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보입니다. 또 이학영 연구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없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상당히 지금 어닝 시즌이 아니라 워닝 시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좀 본격화되기까지 당분간은 시장이 1900선을 뚫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이죠. 지금 PER이 8배, 그 정도, 8배 초반이거든요. 1800선이면은 8배 정도 되고요.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그런 밸류에이션 메리트,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것들,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걸로 봤을 때 조정을 받더라도 또 유럽 위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더라도 지금 그리스 문제도 지금 또 다시 불거질 수가 있고, 그렇더라도 1800선은 일단 내주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당분간 1800에서 1900 사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박스권에서의 전형적인 대응 방법이죠. 쫓아가서 사면 안 되고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은 미리 선제적으로 좀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 이렇게 좀 짧게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유효한 장이고 어떤 추세를 타기 전까지는 당분간 박스권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여기서 레벨업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 여건들 감안하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박스권으로 본다 그래도 하단이 어느 정도 좀 강하게 확인됐다는 점, 그래서 좀 하단이 점점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는 점, 이런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